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주한미군 감축. 브런슨 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했던 이슈, 바로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재배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된 이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첫 임기를 2017년 맞이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에 배치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뭔가 좀 경제적이고 재정적이고 그리고 트랜잭셔널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돼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군사적 역량이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왠지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혹은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딱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입니다. 2004년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왜 주한미군의 재배치 혹은 감축과 연관이 되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해외 주둔하는 미군의 활동 범위를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이동시키고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미군을 중동 쪽으로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만 해협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게 되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옮기고 또 운용을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현재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주한미군이 붙박이 군대처럼 주둔해 왔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개의 사단을 남겨놓습니다. 냉전 시기에 주한미군은 대중, 대소, 그리고 대북 견제의 상징이자 또 이곳의 자유진영을 미국이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정파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특히 케네디 행정부 그리고 존슨 행정부에서는 지금 한국의 주한미군 숫자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over-insured, 과보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닉슨 행정부 때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1개 사단을 남겨놓고 1개 사단은 철수하는 그런 방안을 취했었고요. 카터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그 계획이 유야무야되죠. 그리고 나서는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냉전 이후에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국가라든지 지역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좀 더 다양하게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한미군처럼 경직되어 있고 제한된 작전을 수행하는 붙박이 군대가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임명되죠.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이전의 냉전 체계에 적합한 군사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규모의 지상군 중심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군대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정예 지상군과 기동부대 중심의 작전,
강력한 공군력 그리고 첨단 유도미사일과 폭탄을 활용하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군대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국방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럼스펠트 독트린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한국의 붙박이처럼 있는 주한미군은 사실은 이 개념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재편 논의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압도적인 지상군의 전력으로 전쟁을 확실하게 끝낸다라고 하는 이전의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월 장군의 의지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만만치 않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9.12 테러입니다. 9.12 테러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테러, non-state actor,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럼스펠트의 국방 변환이 급속도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글로벌 군사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리고 2003년 말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쟁점이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성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2004년 5월 주한미군 3,600명이 이라크로 재배치됩니다. 자, 이게 왜 한미 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냐? 이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혹은 지역 외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차출이 되어서 그곳으로 보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2004년처럼 이라크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 본다면 대만 해협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괌이라든지 하와이 혹은 미국 본토에서 미군을 보내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활용하는 것이 미국 측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런 이유에서 한국에서 우려를 표했던 건데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생겼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오산, 평택, 군산 등을 통해서 그쪽으로 재배치가 된다면 사실상 한국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꼴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 셈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조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6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 이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장을 하고 또 인공섬을 건설을 하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2011년 Pivot to Asia,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2012년 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전략 지침에서 미군은 날렵하고 유연하게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4,600여 명 규모의 주한 미 이사단 예하 제1기갑 전투여단을 해체를 하고 대신 다른 전투여단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유연성을 조금 실행을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은 트럼프 행정부 1기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불렀는데요. 역동적 군사적 운용이라는 말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를 하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과제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맡게 된 거죠. 브런슨 사령관이 벌써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8,500명이라는 한국에 있는 붙박이 주한미군이 뭔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장거리 폭격기의 급유라든지 아니면 전투기의 기착지로 평택이라든지 오산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고 싶지만 미국이 보기에 한국 정부가 이것을 승인할 것이다 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주한미군을 굳이 평택에 주둔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맹국들이 참여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 자국의 군대는 고사하고 기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많은 숫자의 군대를 한국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느니 아예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좀 빼서 기동성 있게 운용을 하자라는 계획도 지금 솔솔 들리고 있고요. 한 달 전쯤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에서 댄 콜드웰 그리고 제니퍼 카바너 이 두 사람이 썼었던 보고서가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급진적이기도 한 이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이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한미군 다 빼고 한 10,000명 정도만 남겨놓자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는 북한 정도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에게 주요 위협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정도 되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으면 북한은 한국이 혼자 상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 국방부의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엘브리지 콜비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콜비와 댄 콜드웰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맡았으면 좋겠다.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사실 시기를 지나면서 꾸준히 감소가 되어 왔었어요. 약 6만에서 7만 명 있었던 주한미군이 4만 명대로 떨어지고 3만 명, 그리고 지금은 28,500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든 전략적 유연성이든 모두 미국이 그리고 있는 세계 안보 전략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란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군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